1952년 한반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선이 38선으로 고착화되고 휴전협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 한국군 양측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고작 1km 거리를 진격하기 위해 수개의 사단이 투입되었고 언덕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수천 명의 생명이 쓰러져갔다. 한국의 최북방 전선인 강원도 철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철원 서북방에 위치한 395고지는 일대의 주요 보급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국군으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했고, 이는 북한과 중공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1952년 10월 6일 새벽 북쪽 북내호의 수문을 폭파시키며 4만 4천여 명의 중공군이 395고지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할 구사단의 사령관은 훗날 한국전쟁의 4대 영웅이라 불리게 되는 김종우 소장이었다. 김종우는 1921년 5월 22일에 충청북도 청주군 부영면 외천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렇듯 김종우 역시 가난한 빈농 집안 출신으로 매우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한반도의 토지 대부분이 일본인과 친일 지주들의 소유였고, 전체 조선인 농민 중 77%가 그들의 땅을 빌리는 소작농으로서 수탈에 시달려야 했다. 한반도 남부를 식량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계획에 따라 수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 이전보다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결실은 일본인과 소수 친일파들에게만 돌아갔다. 지주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소작료 이외에도 노력봉사, 경조사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담이 더해졌고, 마름들의 중간 착취 또한 기승을 부려 수많은 농민들이 신음했다. 그리고 이는 김종우의 집안 또한 다르지 않았다.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난, 고향에서는 닫힌 출세의 길, 끊이지 않는 수탈의 고리 속에서 김종우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반도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바로 일본이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내선 일체와 같은 동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1920년대부터 조선인들의 일본 유학을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제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출세를 위해 혹은 배운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조선 사회를 낫게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에 더해 한반도의 고등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높은 유학률에 일조했다. 김종우 역시 그런 수많은 유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가 기본적인 교육 수준도 타 조선인들에 비해 낮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와 리더십이 있었다. 그렇게 김종우는 1941년에 도쿄의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주오대학에 입학했다. 주오대학 입시에 합격한 김종우는 법학과를 선택했다. 법학과는 고등고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본토의 일본인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급 관료라 여겨졌기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과였다. 또한 당시 일제의 관료들과 같은 위치에 선다는 것은 일반 조선 사회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지위를 얻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전체 조선인 유학생 중 50%가 법학과에 지원할 만큼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그리고 김종우는 이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주오대학 법학과에 당당히 입학했다. 당시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도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험을 김종우는 단 한 번에 통과한 것이다. 그렇게 20살의 젊은 나이에 법학과에 입학한 김종우에게는 탄탄대로만이 깔릴 것 같았다. 동포들을 착취하는 지주들은 물론 본토의 일본인들마저 차마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올라 멸시받는 조선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명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격동하던 국제정세는 김종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그를 이끌었다. 그가 주오대학에 입학한 당해인 1941년에 일제와 미국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제가 미 함대 기지가 위치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선전포고도 없는 기습 공격에 미 전역이 분노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개입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먼저 기습을 가했음에도 열세의 노인 측은 일본이었다.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원과 압도적인 생산량을 지닌 미국과 달리 일본은 기술력과 자원, 병력 모두 뒤처졌으며, 때문에 전쟁이 개시된 지 3년 만에 동남아시아 일대 전선에서 밀려 본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어떻게든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44년부터 조선인들을 징집하여 학도병으로 참전시켰는데, 명목상으로는 자원 입대였으나 실상은 강제 징집으로 운영되었다.
자원을 거부하는 이들은 만주 탄광으로 끌려가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이 이어졌고, 이에 수많은 조선인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강제 입대당했다. 김종호 역시 이런 일제의 협박에 못 이겨 학도병으로 입대했는데, 일본에 유학 중인 고급 인력이라는 점 때문에 육군 장교 신분으로 예비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김종호는 일제에 의해 소모품으로 전쟁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지만 뜻밖의 사태로 인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한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성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에 뒤이어 도쿄까지 폭격당할 상황에 처하자 일제는 결국 그동안 획득한 식민지를 포기하고 연합국 군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항복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반도가 해방되었으며 인권교육을 받던 김종호 또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김종호는 일본이 군대를 해산하면서 사관학교를 퇴교했는데, 이때 다시 주호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퇴한 뒤 한반도로 귀국했다. 그에게 일본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 없는 왜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김종호는 해방된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대학 입학 당시 결정했던 진로인 법학 쪽으로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했다. 김종호가 귀국할 당시 한반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나마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공업화가 진행된 북부와 달리 남부는 일본을 위한 식량 생산 기지였기에 공업화가 미비했으며, 그마저도 전쟁 후반에 일제의 과도한 수탈로 자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홀로 몸만 귀국한 김종호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때 그는 법조계로 진출하지 않았다. 학업을 수료하지 않고 중퇴한 것도 있지만, 당시 한반도를 통치하던 미군정이 조선 총독부의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했다는 점도 컸었다. 일제의 민족말살과 우민화 정책 때문에 당시 한반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 업무가 가능한 이들의 대다수가 친일파였고, 미군정은 그들을 그대로 기용해 당시 대중의 반발을 샀다. 그리고 이런 미군정의 행보에 김종호는 법조계로 진출하기를 단념하고 다른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다. 바로 군 입대였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일제 예비사관학교에 임관하며 김종호는 전문적인 군사학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미군정 역시 학도병 출신들의 군 입대를 선호했다. 친일파라는 약점이 있는 만주군 관학교 출신이나 제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광복군 출신들과 달리 학도병들은 강제 입대당해 친일 문제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사관학교에서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가난했던 민간과 달리 그나마 미군정이 관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군 입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였다. 그렇게 자신이 갈 길을 정한 김종호는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는 만주군관과 일본 육사 출신 교관이 교육을 맡았으며, 반년 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김종호 역시 이런 군사영어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 이들에게서 영어와 미국식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1946년 1월에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대로 된 인력이 부족했던 당시 시대상, 그리고 몇 안 되는 엘리트 출신이라는 점이 더해져 김종호의 진급은 빨랐다. 소위로 임관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1947년에는 육군 연대장이 되었고, 2년 뒤인 1949년에는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처럼 김종호의 빠른 진급에는 그의 출신과 더불어 본인의 활발한 활동과 전공도 한몫했다. 임관 후 전북 1위에서 김백일 중위와 함께 사면대 창설에 참여했고, 1949년 5월에는 포천에서 북한군 2개 중대 병력을 섬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는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북한군과의 전투 중 최대의 전과였다. 이렇듯 전문적인 인재라는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뛰어난 실력, 그리고 전공 덕분에 김종호는 군 내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그렇게 빠른 승진을 거듭한 결과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10일에 김종호는 춘천과 인제군 사이에 38선을 담당하는 제6보병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면 한국의 최전선을 맡길 수 있다며 당시 국군과 정부는 김종호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김종호는 그 신뢰에 걸맞게 바람 앞등불과도 같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냈다. 김종호가 사단장에 부임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에서 지원한 최신식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38도선 경계를 넘어 남하했다. 당시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전력에서 열세했는데 전차 한 대도 없었던 데다가 당일은 일요일이었기에 장병 대다수가 인근 도시로 외박을 나간 상태여서 북한군의 공습에 밀려 일방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의 남침을 보고받은 국군은 즉시 외출 중인 장병들을 복귀시키고 후방 사단에서 5개 연대를 차출해 전선으로 급파했으나 결국 치열한 공방전 끝에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고 만다. 그렇게 북한군은 의정부, 김포, 강릉을 점령하며 사방을 포위한 채 서울로 진군했으나 춘천 지역을 맡은 북한 제2군단이 3일간 도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종호가 지휘하는 6사단의 격렬한 저항에 발이 묶인 것이다. 사단장에 부임한 직후 김종호는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부대 내 전 간부와 장병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엄격한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6월 19일에 김종호는 사로잡은 무장공비로부터 야간 훈련을 위해 전차 40대가 화천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얻고는 확인차 수색대를 잠입시켰는데, 실제로 400대가 넘는 차량이 춘천으로 남아할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김종호는 머지않아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이 있을 것을 예상했고, 이에 맞추어 전 주둔지의 경계를 강화시켰다. 마침내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은 사북면 인남리와 지암리의 전초 진지들을 향해 격렬한 포격을 퍼부으며 전쟁 개전을 알렸고 자주포를 앞세워 남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 북한군은 논밭의 정면으로 들어오는 실책을 저질렀고, 결국 발이 묶인 틈을 타 대전 차포중대의 반격으로 자주포 2대가 파괴되고 남하가 저지당했다. 이후 6사단 포병대대는 지속적으로 포격을 가해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를 막았으며 나아가 북한강까지 역으로 밀어냈다. 이후 27일까지 6사단은 북한군과 소양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던 육군본부와의 회선이 복구되면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게 된다. 서부전선이 완전히 무너졌으므로 중부인 홍천으로 집결해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를 통해 인근 부대의 상황을 알게 된 김종호는 본부의 명령에 따라 7연대를 먼저 홍천으로 철수시키고 남은 2대대와 함께 29일 오전까지 북한군에게 포격을 가한 후 춘천에서 철수했다. 이후 홍천에 도달한 6사단은 대전차 특공대를 조직해 자주포 열대를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누적되는 피해에 북한군이 홍천을 우회해 서울로 진군하기 시작하면서 6사단도 6월 30일에 홍천에서 철수했다. 비록 수적 열세에 밀려 춘천을 빼앗기고 홍천에서 철수했지만, 춘천 전투는 이후 있을 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다.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은 사방에서 협공을 가해 빠르게 서울을 점령한 뒤 국군을 섬멸하는 것을 대전제로 남아했지만, 오히려 춘천에서 5일간 진군이 저지되면서 초반에 세운 전략이 모두 어그러지게 되었다. 게다가 한강 도하를 위한 장비를 지니고 있던 북한군 2사단이 춘천 전투에서 부대의 40%가 괴멸당했기 때문에 남은 북한군은 강북을 점령하고도 병력과 화력 부족으로 후퇴하는 국군을 섬멸하지 못했다. 덕분에 한강 이북의 병력들은 자력으로 도하해 병력을 재편성할 수 있었고, 유엔군 파병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또한 부산에 있던 미군과의 협력하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김종호와 6사단이 필사적으로 5일의 시간을 끈 덕분에 한국은 멸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춘천 전투의 대패는 북한 측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전투의 결과를 보고받은 김일성은 분노의 제2군단장인 김광엽 소장을 해임했으며, 훗날 남한 점령에 실패한 것은 춘천을 빠르게 점령하지 못해서였다고 통탄했다고 한다. 만약 북한군의 전략대로 춘천이 하루 만에 점령당했다면 서울로 후퇴한 국군은 그대로 몰살당했을 것이고, 이미 상황이 끝나 유엔군과 미군의 참전 역시 없어져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홍천에서 철수한 이후 김종호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7연대를 충북 음성군으로 이동시킨 뒤 경기도 이천에 북한군을 섬멸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때 북한군은 남하를 계속하기 위해 창호원에 집결한 뒤 새벽에 동락리로 이동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7연대 휘하 3대대는 진지를 구축하다가 이동 중인 북한군을 기습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당황한 북한군은 제대로 반격도 해보지 못하고 도주했다. 이에 3대대는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해 다수의 병력을 사살 및 생포했으며, 기관총, 박격포 등의 화기들을 노획했다. 이외에도 인근 부용산에서 대기 중이던 2대대 또한 북한군을 섬멸하는 데 성공했다. 인근에 위치한 동락국민학교의 여교사가 북한군이 학교에서 수경 중임을 국군에 제보한 것이다. 이후 2대대는 3대대의 기습과 함께 학교로 진격해 수경 중인 북한군을 공격했으며, 다수의 포로와 장비 등을 노획했다. 이처럼 동락리 전투는 개전 이래 처음으로 한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한 승전이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기 급급했던 장병과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승전보는 미약하게나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동락리 전투는 향후 전쟁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바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전투에서 노획한 북한군의 장비에서 소련제 무기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배후에 소련이 있음이 확실해졌고, 이에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을 결성해 참전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한국 정부 또한 이와 같은 동락리 전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전한 7연대는 대통령 부대표창과 전장병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달게 되었다. 이후로도 김종호는 부산까지 남하하며 수안보, 이화령 전투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이때쯤이면 김종호는 한국을 지키는 대표적인 명장 중 한 명으로 그 이름이 북한군과 국군 양측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특히 김일성은 김종호에 의해 번번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육사단이 없어져야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 라고 경로했는데, 이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런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1950년 7월 15일에 김종호를 육군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그 후 국군은 부산으로 남하하여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이때 김종호와 육사단은 대구 외곽인 신령을 담당해 경북 영천으로 향하던 북한군을 격퇴시키고 대구를 지켜냈다. 이후로도 김종호는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일전일퇴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후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유엔군과 함께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몰아내며 북진에 나섰다. 이때 휘하 7연대 1대대가 가장 먼저 압록강변 초산에 도달했으며 강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이 후퇴하면서 육사단은 한국 역사상 유일하게 압록강에 도달한 부대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 사단 최초로 압록강에 도착하는 등 김종호의 앞날은 끊이지 않는 승리만이 이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7연대가 압록강에 도달할 무렵 교통사고로 전장에서 이탈하면서 그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김종호가 부상으로 사단장직에 잠시 물러난 사이에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북부로 진출한 국군 역시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육사단 역시 중공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초산에서 후퇴했는데, 특히 압록강에 처음 도달한 7연대는 후퇴 도중 거의 괴멸 상태에 몰려 전투력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비록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은 유엔군 사령부에 있었다지만 그의 사단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김종호의 심경 역시 좋지 못했다. 이후 부상에서 회복된 김종호는 기존에 지휘하던 6사단이 아닌 3사단장을 맡았다. 후퇴 도중에 중공군의 기습으로 입은 피해를 전부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로운 사단을 지휘하게 된 김종호는 곧바로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해 1951년 5월에 강원도 현리로 투입됐다. 하지만 이전의 명성이 무색하게 김종호와 3사단 그리고 이들을 총괄할 3군단은 중공군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중공군은 현리에 집결한 한국군을 우회해 후방의 철수로를 점령했고, 이후 이 사실이 전파되자 패닉에 빠진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도주하면서 부대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중공군이 패주하는 국군을 제대로 포위하지 못한 덕분에 3군단 병력의 70%는 수습할 수 있었으나, 이 패배에 분노한 미군 벤플리트 장군에 의해 3군단은 해체되고 만다. 결국 현리 전투는 한국 전쟁 시기 국군이 입은 가장 참담한 패전이 되었으며 김종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비록 패전의 책임은 김종호의 상관인 제3군단장 유재흥에게 돌아갔지만, 그가 지휘했던 3사단의 병력들은 무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하는 등 오합지졸인 모습만을 보였고, 이는 그동안 명장이라 불리던 그에게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이렇듯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한 후퇴와 참패로 인해 그동안 불패의 장군이라 알려진 김종호의 명성에도 금이 갔다. 이후 중공군의 남하로 전선이 38선 부근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휴전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됐다. 그리고 김종호는 1952년 5월에 철원을 담당하는 구사단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철원은 북한군의 전차가 남하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 중 하나로 국군의 최전방 요충지였다. 비록 이전에 전투에서 패했다고는 하나 한국 정부와 미군은 김종호가 국군에서 가장 뛰어난 명장 중 하나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김종호는 이를 증명하듯 당해 10월에 일어난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떨쳤다. 몇 번의 패배를 겪은 김종호는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부대 전체에 사기 진작과 훈련에 매진했다. 또한 철원 평야에 39병연대와 29보병연대를 주력으로 배치하고 28보병연대를 예비대로 두어 유사시 양연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51보병연대를 대대 단위로 분산시켜 평야 일대의 방어선을 강화시켰다. 이렇듯 예비대를 나누고 전시의 부대를 교대한 덕분에 구사단은 철원을 침공한 중공군에 맞설 수 있었다.
당시 전투는 10일간 이어졌으며 백마고지의 주인이 12번 바뀔 만큼 치열했다. 하지만 김종호가 적절한 때에 부대를 교대하고 예비대를 투입시킨 덕분에 지속적으로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구사단이 휘하 병력을 총동원하여 백마고지를 탈환한 후 일대의 중공군 전체를 격퇴함에 따라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 전쟁 후반에 발생한 고지전 중 가장 치열했다. 백마고지 일대는 완전히 초토화됐으며 국군은 3,400, 중공군은 1만 4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한 이 전투에 투입된 중공군 제38군은 9개 보병연대 중 7개 연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사상자 대다수가 정예병이었기 때문에 이후 있을 전투에서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때문에 훗날 중공군도 공식 전사에서 백마 전투는 명백한 패배라 기록하고 있다. 만약 고지전에서 국군이 패배했다면 철원평야 일대가 북한군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며 한국의 영토는 후퇴하고 휴전협상 또한 지연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백마고지 전투는 단순한 고지전이 아닌 철원평야 일대를 둘러싼 격전이었으며 이를 승리로 이끈 주역은 바로 김종호였다. 이전의 패배를 서륙하듯 김종호는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이 명장임을 드러냈다. 이렇듯 한국 전쟁의 길이 남겨질 또 다른 승리를 써낸 김종호는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휴전이 성사되는 1953년까지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초급 간부 육성에 매진했다. 전쟁 당시 세운 전공 덕분에 휴전 이후로도 김종호의 진급은 이어졌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직후 제1군단장에 임명되었고 1년 뒤인 1954년 2월에는 육군 중장으로 진급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에는 합동참모회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차례로 맡았으며 1년 뒤인 1962년에는 국군 사상 5번째로 육군대장 직위에 오른다. 이처럼 군 장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까지 역임한 뒤 김종호는 1965년 4월에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지병인 폐종양 때문이었다. 현역일 당시에도 증상이 있어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상태가 더 악화되어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내린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전역 1년 만인 1966년 3월 30일에 신당동 자택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46세의 젊은 나이였다. 본인 역시도 한창일 나이에 요절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더 일할 나이에 눈을 감으니 한스러울 뿐이다. 부디 평생의 소원인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사후 그의 시신은 국립서울연중원 장군임묘역에 안장되었다. 김종호, 그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해낸 명장이지만 그 이름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는 그가 불과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알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그는 한국전쟁 시기 5손가락에 꼽히는 명장이었음이 분명하며 그가 아니었으면 현재의 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호가 춘천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한 덕분에 서울의 국군은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한반도의 공산화 역시 막을 수 있었다. 그 휘하의 7연대가 동락리에서 승리했기에 배후에 소련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고 유엔군의 참전 역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후 백마고지에서의 치열한 격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듯 김종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군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1983년에 국방부는 그를 4대 영웅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렇기에 김종호는 오늘날 국군 최고의 명장 중 하나이자 한국 전쟁의 숨겨진 영웅으로 육군에 기억되고 있다.